몽상서책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즐겁게 들어주세요. 특히 강민준의 수금체 서예의 글씨체는 보기에도 아름다워. 이 풍성한 장문에 인상 점수를 적지 않게 높여주었다. 모두가 여전히 머리를 숙이고 글을 쓰고 있을 때 강민준은 이미 시험을 다 풀고 고개를 높이 들고 가슴을 펴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띠고 답안지를 제출하고 일찍 시험장을 나섰다. 국어 과목은 만점을 장담할 수 없었지만 다음 이틀의 시험에서 강민준은 모든 시험지를 휩쓸 충분한 자신감이 있었다. 어쨌든 이미 시험 문제를 알고 있었는데 만약 여전히 만점을 받지 못한다면 하늘이 준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긴장감 넘치던 수능이 마침내 막을 내렸고 강민준은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특기할 만한 점은 강민준이 수능을 보는 동안 인터넷에서는 한 신비한 인물이 2,500억 원의 거액에 당첨되었다는 소식이 떠들썩했다. 모두가 이 행운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추측하고 있었다. 하지만 강민준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이미 더 먼 곳을 향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변이 없다면 수능이 끝난 다음 날 아침이 바로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는 때였기 때문이다. 이 원유 수익을 강민준은 반드시 온전히 챙겨야 했다. 그래서 수능이 끝난 당일 오후 강민준은 집에 전화를 걸어 어머니 박선혜에게 수능이 끝났고 반에서 송별회를 하기 때문에 오늘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실 강민준은 은행에 가서 장 지점장을 만났고 자신의 의도를 분명히 밝혔다. 장기철은 마음속에 의욕이 가득했지만 강민준이라는 행운의 신에게 조금의 소홀함도 보일 수 없었다. 그는 서둘러 사무실을 비우고 심지어 강민준과 함께 사무실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다음날 아침 8시 은행은 정시에 문을 열었다. 장기철의 사무실에서 강민준은 조급하게 장기철이 선물한 노트북 컴퓨터를 열었다. 국제거래 계좌에는 2천억 원의 자본금이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100배 레버리지의 도움으로 강민준은 이미 20조 원의 운용 가능한 자본을 손에 쥐고 있었다. 당일 미국 달러와 원화의 환율은 현재 1달러당 1,100원이었다. 강민준은 망설임 없이 마우스를 클릭하여 전액을 미국 달러로 환전했고 즉시 약 181억 달러를 소유하게 되었다. 강 형제, 제가 믿을 만한 트레이더 한 명을 붙여드릴까요? 장기철은 옆에서 보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참지 못하고 조언했다. 이것은 20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거래였다. 이전에 강민준과의 대화에서 장기철은 강민준이 선물과 주식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조금만 실수해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었다. 그는 강민준과 함께 나락으로 떨어지고 싶지 않았다.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강민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드러냈다. 그의 눈빛에는 확고함과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장기철이 막 더 조언하려 할 때 사무실 문이 두드려졌고 한 직원이 문을 밀고 들어왔다. 그 뒤에는 우아한 몸매의 여성이 있었다. 내가 말했잖아. 오늘 하늘이 무너져도 날 방해하지 말라고. 장기철은 고개를 들지 않고 엄하게 꾸짖었다. 그는 작은 도시의 은행 지점장일 뿐이었다. 이때 그는 역사상 전례 없는 20조 원의 거래를 목격하고 있었다. 이 중요한 시기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 옥황상제가 와도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 하물며 손님을 맞이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죄송합니다, 지점장님. 유 선생님이십니다. 직원은 겁에 질려 목소리가 떨리며 서둘러 설명했다. 하지만 강민준과 그 여성은 동시에 놀라 외쳤다. 선생님이요. 너. 온 사람은 뜻밖에도 강민준의 담임 선생님 유설이었다. 강민준은 마음속으로 놀라 여기서 그녀를 만날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다. 그리고 유설이는 더욱 충격받았다. 그녀는 강민준의 어려운 가정 형편을 잘 알고 있었다. 시골 아이가 어떻게 은행 지점장 사무실에 나타날 자격이 있단 말인가. 이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다. 오, 유 선생님이셨군요. 죄송합니다. 장기철은 고개를 들어 유설이를 보고 태도가 즉시 바뀌었다. 유설이는 그의 몇 안 되는 큰 고객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여러 번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유 선생님이 오시면 보고할 필요 없이 어떤 상황에서든 직접 그를 만나러 데려오라고. 바로 그 때문에 직원이 유설이를 데려온 것이었다. 장기철은 곧이어 의혹 가득한 눈으로 강민준을 쳐다보았다. 강 형제, 유 선생님, 두 분 아는 사이신가요? 제 담임 선생님이십니다. 지점장님,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먼저 볼일 보시죠. 강민준이 웃으며 설명하자 장기철은 즉시 알아차렸다. 넌 왜 여기에 있니? 유설이도 마침내 극도의 놀라움에서 정신을 차리고 강민준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물었다. 어제 수능이 막 끝났고 그녀는 원래 강민준에게 시험 상황을 물어보려 했지만 강민준에게 핸드폰이 없어서 유설이는 강민준이 시골집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했다. 뜻밖의 오늘 아침 은행 지점장 사무실에서 마주칠 줄이야. 장 지점장님과 이야기할 일이 좀 있어서요. 강민준이 서둘러 대답했다. 유설이는 눈살을 찌푸렸고 마음속 의심은 더욱 깊어졌다. 가난한 학생이 은행 지점장과 무슨 거래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유 선생님, 아는 사이시라니 사양 마시고 이리 와서 앉아서 이야기하세요. 장기철은 과연 눈치가 빨랐다. 그는 서둘러 유설이를 자리에 앉히고 직원에게 차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유 선생님,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장기철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비록 유설이가 큰 고객이라고는 하지만 이 강민준이라는 거물은 분명 더 무게가 있었다. 게다가 그들은 목숨이 걸린 중요한 거래를 진행하고 있었다. 장기철은 그저 빨리 유설이를 보내고 싶었다. 그게 말이죠.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일, 무슨 단서라도 찾으셨나요? 유설이는 더 이상 강민준에게 신경 쓰지 않고 본론을 이야기하자 표정이 초조해졌다. 유 선생님, 비트코인은 원래 우리나라에서 불법 금융활동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몇몇 구매 의사가 있는 분들을 찾아 두 분이 사적으로 거래하도록 주선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현재 관내의 큰손들 중에는 그런 의향이 있는 분이 없네요. 장기철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알고 보니 유설이는 상당량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다. 국내에서 비트코인은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보증하거나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도 없었다. 오직 사적인 거래만 가능했다. 하지만 사적인 거래는 법적 감독이 부족하여 사기, 허위 거래 등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내막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누가 감히 뛰어들겠는가? 만약 문제가 생기면 소송은커녕 양측 모두 형사 책임을 져야 했다. 제 손에 있는 비트코인은 USB에 저장되어 있고 계정과 키가 모두 그 안에 있습니다. 온라인 가상 지갑이 아니에요. 이 거래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지금 정말 팔고 싶은데 장지점장님께서 좀 더 도와주세요. 유설이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제가 돕지 않으려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올해 2월에 해커가 마운트곡스를 공격해서 85만 개의 비트코인 손실을 입히고 직접 파산을 선언했잖아요. 이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즉시 58%나 폭락했고요. 장기철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이 사건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이야기만 나와도 얼굴색이 변해요. 부자들 중에 바보는 없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장기철이 은행 지점장이라고 해도 정말로 유설이를 도울 방법이 없었다. 한편 강민준도 대강의 상황을 파악하고 참지 못하고 물었다. 선생님, 비트코인을 얼마나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비트코인이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왜 그렇게 급하게 팔려고 하시는 건가요? 2014년 비트코인의 구체적인 가치를 강민준은 잘 몰랐지만 그는 앞으로 몇 년 안에 비트코인 가격이 로켓처럼 폭등할 것이라고
매우 확신했다. 그중 2017년에 그 가치가 처음으로 역사적인 2만 달러를 돌파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2024년 강민준이 깨어났을 때 가격은 더욱 미친 듯이 올라 개당 1억 달러를 넘어섰다. 그 무서운 성장률은 심지어 세계 주요 신문의 일면을 장식하며 모든 곳에서 화제가 되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래서 강민준은 유설이가 비트코인 분야에 참여했다는 것에 놀라면서도 그녀가 왜 보물로 여겨지는 비트코인을 급하게 팔려고 하는지 더욱 궁금했다. 2010년부터 비트코인을 접하기 시작해서 꽤 많이 모았어요. 68만 개 정도요. 유설이는 약간 망설이다. 그래도 강민준에게 대답했다. 비록 그녀는 자신의 학생에게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것이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느꼈지만 강민준이 물었으니 대답하지 않기도 뭐했다. 사실 바로 그녀 손에 있는 비트코인의 양이 너무 많아서 순조롭게 파는 것이 더욱 어려웠다. 보통 사람은 그렇게 많은 양을 소화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얼마요? 잡기만 하면 한 번에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다. 2010년 제가 석사 졸업을 앞두고 있을 때 아버지께서 졸업여행 경비로 돈을 좀 주셨는데 그때 좀 일이 있었어요. 제가 화가 나서 그 돈 전부를 비트코인을 사는 데 썼거든요. 유설이가 애매하게 설명했다. 선생님, 그럼 그 비트코인을 얼마에 파실 생각이세요? 강민준이 서둘러 물었다. 만약 몇백, 몇천 개였다면 아마 강민준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68만 개의 비트코인, 그것은 천지를 뒤흔들고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재산이었다. 유설이가 팔 의향이 있었으니 그는 당연히 손에 넣기로 결심했다. 그게 유설이는 순간 말이 막혔다. 이것은 비트코인이었다. 비록 그녀가 2010년에 샀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역사상 가장 낮을 때였지만 현재 해외 거래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도난 스캔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하나당 가격은 220달러였다. 68만 개의 비트코인, 총 가치는 거의 1억 5천만 달러. 원화로 환산하면 거의 1650억 원에 가까운 거대한 금액이었다. 물론 빨리 팔기 위해 유설이도 1650억 원에 팔 수 있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800억 원만 받아도 그녀는 기꺼이 팔 생각이었다. 어쨌든 현재 그녀는 급하게 자금이 필요했다. 민준아, 네가 비트코인 가격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내 손에 있는 이 비트코인은 가치가 1억 달러가 넘어. 유설이는 말을 고르며 강민준을 놀라게 하고 싶지 않으면서도 그가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친절하게 알려주려 했다. 선생님, 만약 저를 믿으신다면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대략 5시간 후면 선생님 손에 있는 비트코인 전부를 제가 사겠습니다. 강민준의 눈빛은 진심이었고 말은 간절했다. 그 눈빛에는 의심할 여지 없는 자신감이 서려 있었다. 강민준이 이 말을 하자마자 유설이와 장기철은 모두 놀라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장기철은 강민준이 비록 2천억 원의 원금을 가지고 있지만 유설이 손에 있는 비트코인을 삼키려는 것은 당난거철 당넘기라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었다. 비록 강민준의 계좌에 있는 운용 가능한 자금이 20조 원에 달하지만 그것은 단기간에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었다. 그래서 장기철은 의욕에 가득 차 강민준의 자신감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지 짐작할 수 없었다. 유설이는 더욱 극도로 놀랐다. 네가 내 비트코인을 사겠다고? 이게 어떻게 가능해? 그녀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1억 달러가 넘는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강민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이것은 완전히 유설이의 인식을 벗어나는 일이었다. 곧 시장이 열립니다. 강민준은 유설이의 놀라움에 신경 쓸 시간이 없었다. 두 눈은 눈앞의 노트북 컴퓨터에 고정되어 있었다. 장기철도 즉시 긴장했고 더 이상 비트코인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강민준에게 다가가 컴퓨터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유설이는
두 사람의 표정에 이끌려 자신도 모르게 강민준의 뒤로 갔다. 한번 보자. 그녀의 세계관은 즉시 무너져 내렸다. 화면에 표시된 운용 가능 금액은 181억 달러였다. 강민준이 이렇게 거대한 자산을 운용하고 있었다니? 유설이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도저히 눈앞에서 수십억 달러를 통제하고 있는 사람과 학교에서 월 생활비가 20만 원도 안 되어 자신이 자주 반찬을 덜어주던 그 가난한 학생을 연결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때 강민주는 그녀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시장이 열리는 순간 강민주는 단호하게 181억 달러를 원유 시장에 쏟아부었다. 현재 계장가는 배럴당 44달러였다. 순식간에 강민준의 계좌에는 4억 1천만 배럴이 넘는 원유가 쌓였다. 비록 이 금액이 커 보이지만 국제 원유 시장에서는 사막의 모래 아래 불과하여 그다지 큰 파동을 일으키지 않았다. 강 형제, 전부 다 거는 건가요? 이건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강민준이 그렇게 무모하게 구는 것을 본 장기철은 즉시 겁에 질렸다. 이런 미친 조작은 그가 본 적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었다. 걱정 마세요. 제 나름의 계산이 있습니다. 강민준은 태연했고 목소리는 차분했다. 마치 노련한 전쟁터의 장군 같았다. 만약 이전에 로또에 당첨되고 수능 시험지가 꿈과 똑같지 않았다면 아마 강민준도 불안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앞에 두 가지가 모두 실현되었으니 역사의 궤도가 바뀔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강민준은 자신의 원유 시장에 대한 판단에 자신감이 넘쳤다. 강민준, 너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이 있는 거니? 유설이는 이때가 되어서야 용기를 내어 마음속의 혼란을 말했다. 방금 전의 광경은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다. 강민준이 통제하는 자금 규모뿐만 아니라 그의 무서운 배짱도 마찬가지였다. 181억 달러 이상, 원화로 20조 원에 해당하는 거대한 금액. 손가락 하나 까딱해서 그렇게 써버리다니. 예전에 억만장자였던 그녀의 아버지조차 아마 이런 배짱은 없었을 것이다. 최근에 운이 좀 좋아서 작은 돈을 좀 벌었어요. 100배 레버리지를 써서 이렇게 많은 자금을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예요. 강민주는 숨길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유설이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다. 3년의 사제관계 동안 유설이는 항상 그를 세심하게 보살펴 주었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 뭐라고? 100배? 너는 지금 운명과 도박을 하고 있는 거야. 유설이가 놀라 소리쳤다. 그녀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보고 들은 것이 많아 주식 투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100배 레버리지. 수수료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천문학적인 숫자였다. 원유 가격이 폭등하지 않는 한 강민주는 반드시 만겁불복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국제 원유는 선물이어서 주식과는 달랐다. 선물 가격은 보통 급등락할 수 없었다. 괜찮아요. 지켜보세요. 제가 예측하기에 오늘 원유 시장 최고가는 110달러를 넘을 겁니다. 강민주는 자신감이 넘쳤고 눈빛은 마치 미래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강민준이 이 말을 하자마자 유설이는 눈을 흐리지 않을 수 없었다. 속으로 이건 정말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장기철도 옆에서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이런 걸 예측할 수 있다고. 이때 그는 심지어 후회를 참을 수 없었다. 실적 때문에 자신이 너무 충동적이고 조급했다. 만약 강민준의 이번 투자가 실패하면 강민준을 갈기갈기 찢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 부실 채권은 결국 그의 머리 위로 떨어질 것이다. 그때가 되면 승진은커녕 지점장 자리도 지키지 못하고 구름 위에서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하지만 일이 이미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장기철도 그저 의자에 주저앉아 운명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강민주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 듯 그저 컴퓨터 화면에 집중했다. 이상하게도 강민준이 거액의 달러를 쏟아붓자 원유 시장은 처음에 약간의 파동만 일었고 가격은 배럴당 44.2달러로 올랐다. 이 순간적인 상승만으로 강민주는 1,400만 달러 이상을 벌었다.
돈 버는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 하지만 이 작은 이익은 거대한 수수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곧이어 원유 가격은 빠르게 44.1달러로 소폭 하락하기 시작했다. 비록 하락폭은 매우 작았지만 어쨌든 강민준은 100배의 레버리지를 썼다. 약간의 하락만으로도 강민준이 방금 벌었던 1,400만 달러의 이익은 직접적으로 반토막이 났다. 이 광경을 본 장기철은 심장이 보이지 않는 손에 꽉 쥐어지는 듯 매우 불편했다. 옆에 있던 유설이도 숨을 헐떡였다. 비록 이것이 그녀의 돈은 아니었지만 그 무서운 숫자 변화는 그녀를 생사의 경계에 서 있는 것처럼 만들어 거의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강민주는 겉으로는 여전히 꽤 침착했지만 손바닥에도 갑자기 식은땀이 맺혔다. 왜냐하면 그는 44달러에 매수했고 그의 원금은 2천억 원, 수수료도 정확히 2천억 원이었다. 일단 44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단 43.99달러라도 그는 강제 청산을 당하게 될 것이었다. 강민주는 목을 가다듬고 장기철에게 말했다. TV를 켜주세요. 최신 국제 뉴스를 보고 싶습니다. 순식간에 1,000만 달러 이상을 벌었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700만 달러 이상을 잃었다. 이 큰 차이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았다. 장기철은 그럭저럭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유설이는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강민준도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다. 왜냐하면 그는 오늘 원유 가격 최저점이 얼마인지 몰랐지만 개장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쟁 소식이 국제적으로 터져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후 원유 가격은 폭등했다. 장기철은 강민준처럼 침착할 수 없었지만 그는 여전히 순순히 사무실에 TV를 켰다. 하지만 국제 채널에는 중요한 뉴스가 없었다. 사무실 전체의 분위기가 점점 더 무거워질 때 TV에서 갑자기 속보가 나타났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긴급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방금 저희 해외 특파원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가 이라크 북부 지역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여기에는 모술과 중동 최대 정유 공장인 바이지 등 여러 지역이 포함되며 동시에 키르쿠크에서 터키로 가는 송유관을 파괴했습니다. 이 뉴스를 본 강민주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비록 그는 오늘 아침에 전쟁 소식이 나왔다고 매우 확신했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몰랐다.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자신의 출현이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 것이었다. 만약 정말로 차질이 생겼다면 강민주는 정말로 뼈도 못 추렸을 것이다. 하지만 장기철은 이 뉴스를 보고 기뻐서 펄쩍 뛰었다. 그는 은행 지점장으로서 금융 분야에 대한 통찰력이 있었다. 그는 이 뉴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왜 중동 지역에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가? 그 이유는 이곳의 석유 때문이다. 이라크의 바이지 정유 공장은 이라크 영토 내에서 가장 큰 정유 공장이었고 심지어 중동 지역에서 가장 컸으며 국제 원유 시장 연간 생산량의 약 10%를 차지했다. 이 비율은 결코 낮지 않았다. 바이지 정유 공장이 점령되고 송유관이 파괴되었다. 그것은 확실히 국제 원유 생산 능력의 대폭적인 감소를 야기할 것이다. 생산 능력이 급감하면 가격은 반드시 폭등할 것이다. 오를 거야. 폭등할 거야. 장기철은 거의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사실은 장기철의 예측대로였다. 이 뉴스가 즉시 각국의 일면 헤드라인이 되자 금융시장은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다. 원유시장의 공황 심리는 빠르게 확산되었고 단 몇 분 만에 원유 가격은 44.1달러에서 52달러로 치솟았고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었다. 알아야 할 것은 선물은 주식과 다르다는 것이다. 선물에는 상한가 개념이 없고 그 등락폭에는 제한이 없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제자본은 피냄새를 맡은 상어처럼 미친 듯이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원유는 각국에 큰 의미를 지닌 전략물자였다. 국가에게 돈은 문제가 아니었다. 따라서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도 참여했다. 주요 국가들이 대거 매수에 나서자 원유 시장은 완전히 미쳐 날뛰었다.
순식간에 전체 원유 시장에는 매수 주문만 있고 매도 주문은 없었다. 아무도 팔지 않는데 사려는 사람은 있었다. 이는 분명 가격의 지속적인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었다. 2시간여 후 가격은 초반 44달러에서 110달러까지 치솟았고 상승세는 여전히 꺾이지 않았다. 장기철은 이 순간 흥분해서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다. 마치 돈을 번 사람이 자신인 것 같았다. 유설이 역시 이 순간 평소의 얼음산 여왕다운 기품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놀라움에 동그래진 눈으로 입을 가렸다. 이 순간 그녀는 자신의 심정을 표현할 어떤 단어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상황 속에서 강민주는 갑자기 움직여 110달러의 전량을 매도 주문했다. 너 미쳤어? 아직도 오르고 있는데 왜 파는 거야? 유설이가 경악하며 소리쳤다. 선물 시장에서 이건 천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야. 놓치면 평생 다시 못 만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좋은 상황에 어떻게 팔 수가 있어? 계속 가지고 있으면 돈이 미친 듯이 굴러 들어올 텐데. 유설이의 외침은 춤을 추던 장기철마저 정신 차리게 만들었다. 그는 서둘러 고개를 숙여 확인했고 과연 강민준이 110달러의 모든 원유를 매도 주문한 것을 보았다. 강 형제, 왜 그러는 건가? 장기철은 미칠 지경이었다. 강민준이 110달러의 매도 주문을 내는 순간 가격은 111달러로 올랐다. 이 1달러 상승으로 강민준은 4천억 원 이상을 잃은 셈이었다.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다. 강민준이 매도 주문을 내자마자 즉시 전량이 매수되었다. 동시에 외부에서는 도대체 어떤 기관이 이렇게 많은 양의 원유를 보유하고 있었는지 추측하기 시작했다. 자본시장의 비밀은 없었고 곧 대형 기관들은 매도자가 개인 투자자라는 것을 알아냈다.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 큰 주문을 내다니. 이 때문에 국내외의 많은 사람들이 이 신비한 개인 투자자를 찾아내려 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더 이상 강민준과 관련이 없었다. 유설이와 장기철의 놀라움에 강민준은 그저 옅은 미소를 지었다. 자본시장에는 마지막 동전까지 벌려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민준은 모든 원유가 팔린 것을 본 후 출금을 조작하며 설명했다. 제 예측이 맞다면 각국은 원유 가격이 무한정 폭등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최종 가격은 112달러를 넘지 않고 다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민준은 안전을 고려한 것이기도 했다. 만약 그가 112달러의 매도 가격을 설정했다가 단기간에 다 팔지 못하고 폭락하기 시작하면 그가 잃는 돈은 4천억 원이 아니라 수조 원이 될 수도 있었다. 강민준은 모험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가격이 110달러에 도달했을 때 그는 단호하게 움직여야만 했다. 그리고 과연 예상대로였다. 원유 가격이 최종적으로 111.8달러까지 폭등했을 때 미국이 나섰다. 미국은 시장의 공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비충규 일부를 방출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국가들도 잇따라 소식을 내놓았다. 어쨌든 이런 전략 물자가 계속 폭등하면 이는 각국의 전략 정책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모두가 원유 쟁탈전에 뛰어들면 국가들이 얻을 수 있는 원유는 더 적어질 것이다. 설사 일부를 얻더라도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다. 따라서 원유 가격은 111.8달러에 도달하자마자 벼랑에서 떨어지듯 폭락하기 시작했고 단 10분 만에 59달러까지 떨어졌다. 이 광경을 본 장기철과 유설이는 강민준을 신처럼 숭배하게 되었다. 강 형제, 자네야말로 이 시대의 주식의 신일세. 이 형님, 감복했네. 정말 완전히 감복했어. 장기철은 이 순간 강민준에게 무릎 꿇고 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이 광경을 직접 목격하고 전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그가 어떻게 이렇게 신기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겠는가. 강민준은 44달러의 전량을 매수했다.
비록 최고점인 111.8달러에 매도하지는 못했지만 강민주는 원유 가격이 112달러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정확히 예측했고 완전히 안전한 상황에서 110달러에 남김없이 전량을 매도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천지를 뒤흔들 일이었다. 만약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장기철은 강민준이 내부 정보를 미리 알았거나 심지어 강민준 자신이 전쟁을 일으킨 것은 아닌지 의심했을 것이다. 한편 유설이는 멍하니 강민준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너는 어떻게 오를 줄 알고 내릴 줄 알았어? 사실 국제정세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라크의 갈등이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며 내전은 예측 가능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강민준은 당연히 꿈속에서 직접 봤다고 말할 수 없었기에 그저 후세 평론가들이 했던 말을 미리 할 수밖에 없었다. 국제정세가 변동할 때마다 소위 전문가, 평론가라는 사람들이 나타나 사후 분석을 하며 단서가 있었다느니 예측 가능했다느니 결국 종합하면 이상할 것 없다는 식으로 말하곤 했다. 그리고 하락할 것이라는 점은 확실했습니다. 어떤 나라도 원유 시장이 폭등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일정 수준까지 오르면 반드시 제동이 걸릴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 세계 국가들이 모두 큰 손실을 입게 될 테니까요. 강민준이 이것저것 늘어놓는 말에 유설이와 장기철은 반신반의했지만 사실이 눈앞에 펼쳐져 있으니 반박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결국 그들은 강민준이 비범한 재능을 가졌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었다. 장 지점장님, 정산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강민준이 갑자기 장기철에게 물었다. 이건 금액이 워낙 크고 또 특별 채널 계좌라서 최소 1시간 이상은 걸릴 겁니다. 장기철은 이유는 몰랐지만 솔직하게 대답했다. 아쉽게도 공매도를 할 수 없군요. 강민준이 약간 아쉬운 듯 말했다. 현재 그의 손에는 돈이 없었고 정산이 끝날 때쯤이면 이미 상황이 다 끝난 후일 것이다. 하지만 강민준은 이미 매우 만족했다. 이번 한탕으로 잠깐만. 네 말은 며칠 동안 수능 공부에 전념하지 않고 매일 국제뉴스를 봤다는 거야. 갑자기 유설이가 정신을 차리고 약간 책망하는 듯한 표정으로 강민준을 쳐다보았다. 만약 강민준이 그렇게 많은 돈을 버는 것을 직접 보지 않았다면 그녀는 분명 본업에 충실하지 않는다고 한바탕 꾸짖었을 것이다. 하지만 강민준이 단 몇 시간 만에 보통 사람이 평생, 심지어 몇십 대에 걸쳐도 벌 수 없는 돈을 버는 것을 보자 그녀는 차마 꾸짖을 수가 없었다. 걱정 마세요. 수능은 자신 있으니 절대 망치는 일 없을 겁니다. 강민준은 웃으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때 강민준의 계좌에는 811.5억 달러가 있었다. 그가 사용했던 초기 자본 181억 달러를 제외하면 강민준은 이번 거래로 630.5억 달러를 벌었다. 1%의 세금을 제외하면 강민준이 실제로 받은 금액은 624.2억 달러였다. 원화로 환산하고 국내의 자잘한 세금을 제외하면 강민준은 최소 68조 원을 손에 쥐게 되었다. 2천억 원의 원금이 몇 시간 만에 68조 원으로 변했다. 이 돈 버는 속도는 정말 무시무시했다.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 강민준의 현금이라는 점이다. 현재 국내 부자 순위에서 68조 원의 자산은 아마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 기껏해야 30위권에 들 것이다. 하지만 상위 30명의 부자들을 다 합쳐도 즉시 68조 원 이상의 현금을 꺼낼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었다. 어쨌든 그 부자들의 자산은 비록 높지만 대부분은 고정자산이라 현금으로 전환하기는 꽤 어려웠다. 유 선생님, 이제 비트코인 얘기를 해보죠. 돈이 안전하게 주머니에 들어오자 강민준은 유설이를 쳐다보았다. 이전에는 그가 정말로 유설이의 비트코인을 전부 살 수 없었지만 지금은 아마 살 수 있을 것이다. 알아야 할 것은 이 비트코인 투자는 방금 전의 원유 시장보다 더 무섭다는 점이다. 특히 2024년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전 세계 정세가 불안정해지고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자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비트코인은 폭등하여 개당 10만 달러를 돌파했다. 개당 10만 달러. 68만 개면 680억 달러. 원화로 환산하면 거의 75조 원에 가까운 돈이다. 돈을 찍어내는 것도 이런 속도는 아닐 것이다. 민준아, 선생님이 널 속이고 싶진 않아. 현재 비트코인 시장은 위험이 매우 커. 방금 장 지점장님도 말했지만 올해 초만 해도 비트코인 가격이 개당 거의 1000달러였어. 해커 스캔들 이후 지금은 220달러까지 폭락했지. 비트코인 이야기가 나오자 유설이는 진지해졌다. 지금 그녀는 아버지의 사업 위기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유설이의 비트코인을 사겠다고 했다면 그녀는 분명 매우 기뻐했을 것이다. 하지만 강민준이 사겠다고 하자 그녀는 오히려 좀 마음이 편치 않았다. 장 지점장님, 선생님 손에 있는 비트코인이 원화로 대략 얼마인지 계산 좀 해주세요. 강민준이 장기철에게 말했다. 장기철은 즉시 계산기를 꺼냈다. 현재 달러 환율이 1100원이니 그냥 1100원으로 계산하죠. 자잘한 건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강민준이 호탕하게 말을 끊었다. 어쩔 수 없었다. 정말 너무 부자였다. 그리고 1100원으로 계산해도 강민준은 이미 유설이에게서 큰 이득을 보고 있었다. 민준아, 그럴 필요 없어. 유설이는 걱정스러워했고 동시에 매우 감동했다. 이 학생을 그녀가 헛되이 아낀 것이 아니었다. 선생님, 제 말대로 하세요. 강민준이 단호하게 말하고는 장기철에게 계속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곧 장기철은 계산을 마쳤다. 환율 1100원을 기준으로 220달러는 24만 2천 원이었고 유설이는 68만 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1645억 6천만 원에 해당했다. 선생님, 계좌번호 주세요. 바로 송금해 드릴게요. 강민준은 구체적인 금액을 알고 나서 즉시 유설이에게 말했고 전혀 가격을 흥정할 생각이 없었다. 아니, 민준아, 네가 날 도우려는 마음은 알지만 네 돈도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잖니? 내 돈은 정말 하늘에서 떨어진 거긴 한데 하지만 내가 네 돈을 그렇게 많이 받을 수는 없어. 네가 정말 원한다면 나한테 800억 원만 주면 돼. 유설이가 말했다. 이것이 그녀의 마지노선이었다. 사실 그녀는 더 낮은 가격에도 팔 수 있었다. 하지만 800억 원이 없으면 아버지 쪽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계좌번호 주세요. 강민준은 유설이와 다투지 않았다. 유설이는 그제야 감사하며 계좌번호를 강민준에게 알려주었다. 강민준은 손가락 하나 까딱해서 1조 원이 유설이의 계좌로 들어갔다. 민준아, 빨리 계좌번호 줘. 다시 보내줄게. 핸드폰 알림 메시지를 본 유설이는 안절부절 못했다. 강민준은 환율을 더 높게 쳐주었고 환율 차액만으로도 강민준은 그녀에게 230억 원 이상을 더 쳐주었는데 강민준은 그녀에게 1조 원을 보냈다. 이 금액은 이전에 1645억 원보다 거의 8355억 원이나 더 많은 금액이었다. 그녀를 팔아도 8355억 원의 가치는 없었다. 선생님, 그냥 지난 3년간의 가르침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이 비트코인들 나중에 엄청나게 오를 테니 후회하지나 마세요. 강민준은 농담조로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매우 진지했다. 앞으로 10년의 역사를 훤히 알고 있는 강민준은 이미 큰 이득을 본 셈이었다. 몇백억은커녕 유설이가 1조, 2조 원을 더 달라고 했어도 강민준은 망설임 없이 주었을 것이다. 아니야. 나는 내 담임 선생님이고 월급 받으면서 널 가르치는 건 내 일이야. 네가 보답할 만한 일이 아니야. 유설이는 매우 원칙적인 사람이었다. 하지만 강민준이 그렇게 단호하게 나오자 유설이는 잠시 고민하다 말했다. 이렇게 하자 민준아, 나 잠시만 기다려줘. 말을 마친 유설이는
밖으로 나가 전화를 걸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매우 인자해 보이는 중년 남자가 유설이와 함께 들어왔다. 중년 남자는 들어오자마자 장기철에게 인사를 했다. 그가 이 은행 지점장인 장기철과 아는 사이임이 분명했다. 강민준도 당연히 온 사람을 알아보았다. 이 사람은 관내에서 가장 큰 기업가이자 TV 뉴스에도 나왔던 관내 최고 부자였다. 민준아, 소개할게. 이쪽은 우리 아빠. 아빠, 이쪽은 제 학생 강민준이에요. 유설이가 서둘러 소개했다. 오, 반갑네. 유광진은 강민준에게 예의 바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딸의 급한 전화를 받고 달려왔고 마음속으로는 매우 의아했다. 강민준의 허름한 옷차림을 본 그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유설이를 쳐다보며 설명을 기다렸다. 아빠, 제 손에 있던 비트코인 민준이한테 팔았어요. 1조 원에 사줬어요. 유설이가 입을 열었다. 뭐? 1조 원이라고? 딸아, 너 지금 진심이니? 유광진은 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1조 원이라니, 이게 무슨 개념인가? 이것은 그의 유성그룹을 되살릴 수 있는 돈이었다. 그는 눈앞에 허름한 옷차림을 한 젊은이가 1조 원의 현금을 꺼낼 수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아빠, 민준이가 이미 저한테 돈을 보냈어요. 유설이가 핸드폰 메시지를 들어보였다. 유광진은 핸드폰을 받아들고 여러 번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완전히 믿었다. 강 젊은이, 실례했네. 내가 눈이 어두워서. 정말 고맙네. 유광진은 서둘러 강민준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다. 유 사장님, 저는 선생님의 학생이고 또 아드님의 친구입니다. 그냥 편하게 아저씨라고 부르겠습니다. 너무 겸손해하지 마세요. 저희는 정상적인 거래였으니 감사하다는 말은 안 하셔도 됩니다. 강민준은 표정이 차분했고 거만하거나 비굴하지 않게 일어서서 유광진과 악수했다. 유설이의 입장에서 보면 강민준은 유광진을 사부님이나 사공이라고 불러야 했지만 유동현을 생각하면 유광진과 자신의 부모님은 같은 세대였다. 강민준이 그를 아저씨라고 부르는 것도 합리적이었다. 강민준이 그렇게 태연자에 가자 유광진은 그를 다시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젊은이는 자기 집의 부성치한 아들과 친구라는데 자신을 마주하고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온몸에서 여유로운 기품이 흘러나왔다. 도대체 어느 명문가의 자제가 이렇게 비범한 기질을 가졌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강민준의 무심코 내뱉은 말에 유설이는 눈썹을 치켜떴고 분노를 참지 못했다. 내가 유동현과 남매라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 입 가벼운 유동현, 가만 안 둬. 유설이는 유동현에게 여러 번 당부했다. 그들의 관계를 절대로 누설하지 말라고. 이 녀석 참 입이 손바지처럼 해프다니. 유 선생님,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사실 선생님과 유동현의 관계는 그리 추측하기 어렵지 않아요. 강민준은 자신이 말실수했다는 것을 깨닫고 서둘러 수습했다. 유동현, 제가 알기로는 그 녀석 성격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교장 선생님도 우습게 알지만 유독 선생님 앞에서는 꼼짝 못하잖아요. 이게 이상하지 않나요? 게다가 그날 밤 선생님께서 유동현을 여자 화장실로 끌고 가서 혼내셨죠. 제가 아는 선생님은 하늘이 무너져도 학생에게 쉽게 손을 대실 분이 아니에요. 게다가 두 분 다 성이 유씨고 이 모든 단서를 종합하면 두 분의 관계는 명확하지 않나요? 강민준의 설명은 다소 억지스러웠지만 방금 전 강민준이 국제 정세를 정확히 예측하고 사소한 단서들로 내전이 발발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으며 원유 시장에 대한 각국의 태도를 침착하게 분석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정확하게 내렸던 것을 생각하자 유설이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아마 그는 사소한 흔적으로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생각이 깊은 사람이겠지. 알았어. 그 얘기는 그만하고 우선 우리 얘기부터 하자. 유설이는 유동현 얘기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여전히 본론으로 바로 들어갔다.
우리 둘 사이의 일이라고? 그냥 사제관계가 아니었나? 아빠, 조용히 하세요. 쟤는 제 학생이에요. 무슨 생각하시는 거예요? 유설이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차갑게 소리쳤다. 그녀는 아버지를 너무 잘 알았다. 자신의 혼사 때문에 그는 거의 미쳐 있었다. 자기 곁에 이성만 보면 그는 참지 못하고 억지로 엮으려 했다.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는지 모른다. 하지만 강민주는 그녀의 학생이었다. 이런 일을 어떻게 농담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 큼큼. 그런 말 해봐. 그렇게 급하게 아빠를 찾은 이유가 뭐야? 유광진도 정말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어색하게 뒷머리를 극적이며 물었다. 그게요, 원래 이 비트코인을 민준이한테 800억 원에 팔려고 했는데 민준이가 꼭 1조 원에 사겠다고 고집했어요. 유설이가 설명했다. 걔는 제 학생이고 제가 걔를 속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집은 지금 1조 원이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그룹의 지분 일부를 민준이에게 넘겨주려고 해요. 남는 2천억 원은 걔가 투자한 걸로 하고요. 유설이의 원칙적인 성격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800억 원은 그녀의 마지노선이었다. 그 비트코인은 국제시장에 내다 팔아도 기껏해야 1,300억 원 정도의 가치였다. 게다가 국제거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큰 수수료도 내야 해서 계산해보면 1,000억 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그녀가 2010년에 이 비트코인을 샀을 때는 비트코인 역사상 가장 추운 겨울이었다. 비트코인 하나에 5달러였고 68만 개도 20억 원 남짓이었다. 단 몇 년 만에 20억 원이 800억 원으로 변했다. 그녀가 무엇을 더 불만스러워하겠는가? 하지만 강민준이 꼭 1조 원을 주겠다고 하니 그녀는 가족의 지분으로 보상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의 양심이 편치 않을 것이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강민준은 오히려 좀 안절부절 못했다. 비트코인은 이미 하늘에서 떨어진 횡재였고 그는 이미 큰 이득을 보았다. 만약 유성그룹의 지분까지 더해진다면 이 횡재는 너무 컸다. 이것은 강민준의 양심을 쿡쿡 쑤셨다. 마치 무슨 부끄러운 짓이라도 한 것 같았다. 그렇군. 강 젊은이가 우리 유씨 집안을 도와준 건데 우리 유씨 집안이 자네를 크게 손해보게 할 수는 없지. 유광진은 이를 악물고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우리 유성그룹은 현재 약 8조 원의 가치가 있네. 자네가 2천억 원을 투자했으니 이론상으로는 이 5%의 지분을 받을 수 있겠지만 현재 그룹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시장 가치가 다소 하락했으니 내가 자네에게 10%를 주겠네. 유광진도 배짱 있는 사람이었다. 이때 유성그룹은 자금 회전을 위해 급하게 돈이 필요했고 조금만 잘못해도 산산조각이 날 판이었다. 10%의 지분을 2천억 원과 바꾸는 것? 유씨 집안도 손해는 아니었다. 유 아저씨, 아저씨께서 저를 강 젊은이라고 부르시니 호칭이 너무 꼬이네요. 그냥 편하게 민준이라고 불러주세요. 강민준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오직 강민준 자신만이 자신이 무슨 답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중에 비트코인이 폭등했을 때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미 큰 이득을 보고 유성그룹의 10% 지분까지 받는 것,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하죠. 만약 두 분께서 꼭 저에게 10%의 지분을 주시겠다면 안 될 것도 없습니다. 강민준이 말하며 두 손으로 빠르게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렸고 눈 깜짝할 사이에 또 1조 원이 유설이의 계좌로 들어갔다. 민준아, 너 왜 또 1조 원을 보냈어? 유설이는 핸드폰 알림 메시지를 보고 완전히 멍해졌다. 유광진도 아니 벙벙했다. 장기철은 숨도 크게 쉬지 못했다. 부자들의 세계를 그는 오늘 제대로 구경했다. 한쪽은 억지로 지분을 쑤셔넣고 다른 한쪽은 계속 돈을 던졌다. 국내 비즈니스 환경이 언제 이렇게 좋아졌나? 상장은 전쟁터와 같아서 다들 서로 죽이지 못해 안달이라고 하지 않았나? 왜 이렇게 서로 양보하는 거지? 특히 강민준, 한 번에 1조 원 상의도 없이
그냥 먼저 송금해버리다니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횡포했다. 유 선생님,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이게 제 한계입니다. 2조 원의 비트코인은 제 것이 되고 저는 선생님 회사에 10% 지분을 추가로 받거나 아니면 선생님께서 2조 원을 돌려주세요. 비트코인은 선생님께서 가지시고 지분도 저는 필요 없습니다. 강민준의 태도는 단호했고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었다. 강민준의 이 말에 유설이는 목이 맨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눈물이 조용히 눈가에 맺혔다. 이 사람이 바로 그녀가 3년 동안 정성껏 돌본 학생이었다. 그는 분명 유동현에게서 자기 집안의 어려움을 듣고 일부러 이런 방식으로 자신을 돕는 것이 틀림없었다. 예전에 도움을 청하러 찾아갔던 그 옛 남학생을 떠올렸다. 그 혐오스러운 남자는 그저 위기를 기회 삼아 그것으로 자신을 협박할 뿐이었다. 여기까지 생각하자 유설이가 그동안 겪었던 서러움이 터진 둑처럼 감동의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내렸다. 민준아 고마워. 흐흐. 유설이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갑자기 달려들어 강민준을 꽉 껴안고 흐느껴 울었다. 이건 강민준은 즉시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다. 품 안에는 옥처럼 부드러운 향기가 있었고 향기는 코끝을 맴돌았고 몸은 구름처럼 부드러웠다. 맙소사, 이분은 내 선생님인데 내가 어떻게 이런 불순한 생각을 할 수 있지? 게다가 그녀의 아버지가 옆에서 보고 있는데 강민준은 얼굴이 불타는 듯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어릴 적 어머니를 잃은 유설이는 항상 자립심이 강했다. 유설이는 어릴 때부터 어떤 수모도 겪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가족 사업에 문제가 생긴 후 그녀는 처음으로 세상의 냉정함을 알게 되었다. 특히 예전에 그녀 주위를 맴돌며 그녀를 공주처럼 떠받들던 남학생들, 그녀가 그들의 도움이 필요했을 때 하나같이 그녀를 짓밟았고 심지어 그녀에게 몸으로 보답하라고까지 했다. 이 모든 수모를 그녀는 속으로 삼켰다. 반면 강민주는 보답을 바라지 않고 돈을 물쓰듯 썼다. 이 비교에 유설이는 즉시 감동이 폭발했다. 유 선생님, 그만 우세요. 선생님은 얼음산 여왕이시잖아요. 이렇게 우는 건 평소 이미지랑 안 어울려요. 강민주는 몸이 굳어질 것 같아서 이 기이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 입을 열어야만 했다. 사실 유설이가 강민준을 안고 올 때 유광진과 장 지점장은 조용히 사무실을 나갔다. 그들은 모두 눈치 있는 사람들이었다. 젊은이들의 일은 젊은이들이 스스로 해결하게 둬야 했다. 바로 이때 사무실에 강민준과 유설이만 있었기 때문에 강민준은 감히 유설이를 그렇게 대놓고 놀릴 수 있었다. 네가 얼음산 여왕이지. 너희들 이 못된 학생들 맨날 선생님한테 별명이나 짓고. 울고 있던 유설이는 이 별명을 듣자마자 즉시 털을 세우고 강민준의 품에서 뛰쳐나왔다. 얼굴에는 아직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억지로 화난 척했다. 사실 유설이는 자신이 얼음산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심지어 이 별명은 학생들 사이에서만 퍼진 것이 아니었다. 몇몇 선생님들도 사석에서 그녀를 그렇게 불렀다. 하지만 감히 그녀 앞에서 이 별명을 부른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이 괴상한 별명은 정말 너무 듣기 싫었다. 얼음미녀라고 부르면 또 몰라도 얼음산 여왕이라니. 이 별명만 생각하면 유설이는 화가 났다. 누가 선생님 보고 맨날 차가운 얼굴만 하고 있으랬나요? 분명히 예쁜데 묻지를 않잖아요. 강민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크게 웃었다. 사실 강민준이 크게 웃은 것도 자신의 어색함을 달래기 위함이었다. 방금 사람들 앞에서 유설이에게 안겼을 때 그는 정말로 마음이 흔들렸지만 감히 움직일 수 없었다. 내가 웃지를 않는다고? 내가 너처럼 과묵하진 않거든. 유설이는 약간 어색하게 눈물을 닦았지만 곧이어 이상하다는 듯 강민준을 쳐다보았다. 그러고 보니 민준아, 너 정말 딴 사람이 된 것 같아. 3년 내내 강민준은
학교에서 완전히 존재감이 없었다. 반에 그렇게 많은 학생이 있었지만 김아름과 유동현을 제외하고 많은 학생들은 몇 년 동안 강민준과 몇 마디도 나눠보지 못했다. 심지어 담임인 그녀조차 수없이 강민준을 따로 불러 이야기했지만 특히 고3 때부터는 그녀는 사흘에 한 번꼴로 강민준을 사무실로 불러 사상교육을 해야 했다. 하지만 강민준은 물으면 한마디 하고는 입을 닫아버려 유설이는 매번 강민준과 이야기하고 나면 한동안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었다. 하지만 수능이 끝난 후 혹은 정확히 말해 강민준이 교통사고 후 학교로 돌아온 후 강민준은 달라졌다. 만약 예전 같았으면 강민준은 절대 그녀의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유창하게 말하지 못했을 것이고 더더욱 그녀 앞에서 그녀를 얼음산 여왕이라고 부르지 못했을 것이다. 민준아, 솔직하게 말해봐. 너 정말 예전에 네가 맞아. 유설이는 한참 동안 강민준을 자세히 쳐다보았다. 강민준이 맞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눈앞의 강민준과 기억 속의 강민준을 연결할 수 없었다. 예전에는 제가 자존감이 낮았고 또 사랑에 눈이 멀었었어요. 지금은 다 정리됐고 저 자신을 위해 한번 잘 살아보고 싶어요. 강민준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당연히 그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지만 강민준은 정말로 자신을 위해 한번 잘 살아보기로 결심했다. 이제 그는 돈이 생겼으니 반드시 큰 사업을 이룰 것이다. 너 아직도 말할 자격이 있니? 어린 나이에 공부는 안 하고 남들 따라 연애나 하고 예전에 내가 얼마나 넌지시 알려줬는데 너는 꼭 고집불통 당나귀 같았지. 유설이가 강민준을 흘겨보았다. 하지만 유설이 자신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강민준이 변하자 그녀의 강민준에 대한 태도도 변했다는 것을 두 사람은 원래 사제관계였는데 어느새 두 사람은 동년배 친구처럼 대화하고 있었다. 아, 맞다. 앞으로 무슨 계획 있어? 강민준이 웃기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유설이가 화제를 돌렸다. 앞으로요? 돈도 생겼으니 투자 회사를 하나 차릴 생각이에요. 저 사장님 되고 싶어요. 강민준이 웃으며 말했다. 사장님은 무슨? 네가 지금 입고 있는 꼴 좀 봐. 너 꿰맨 옷 입은 사장님 본 적 있어? 유설이가 강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러고 보니 강민준의 이 모습은 정말 그의 자산 가치와 어울리지 않았다. 낡을대로 낡았고 가슴에는 정말로 헝겊 조각이 붙어 있었다. 비록 꿰맨 솜씨가 매우 정교했지만 어떻게 봐도 궁핍해 보였다. 제가 이제 막 돈이 생겼잖아요. 이따가 옷 사러 갈 거예요. 나중에는 저도 지오 클래식 옷 입을 겁니다. 강민준이 거만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 말에 유설이는 즉시 웃음을 터뜨렸다. 상상하기 어려웠다. 만약 지오 클래식 사장이 수십조 자산을 가진 젊은이의 가장 큰 소원이 자기 브랜드 옷을 입는 것이라는 걸 알면 영광스러워서 울고 싶어 할까? 알았어. 누나가 기분 좋으니까 내가 데리고 가서 옷 사줄게. 쏘는 거야. 유설이는 말하며 손에 든 USB를 강민준에게 건네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이 USB 안에는 1조 원 가치의 비트코인이 들어있었다. 좋아요. 이제 선생님도 부자시니 그럼 저는 사양하지 않고 보살핌 받는 기분을 만끽하겠습니다. 강민준은 웃으며 일어서서 동시에 USB를 조심스럽게 챙겼다. 강민준은 유설이가 자신을 속일 것이라고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보살핌은 무슨? 너 이 어린 녀석 정말 못된 것만 배웠구나. 분명히 내 동생한테 물들었어. 너 걔랑 좀 덜 어울려. 유설이가 차갑게 꾸짖었지만 그녀의 눈에 담긴 웃음은 감추기 어려웠다. 그녀는 강민준의 이런 농담에 전혀 반감이 없었다. 민준아, 둘 다 나왔구나. 봐라, 이게 우리 유성그룹 계약서야. 10% 지분, 서명만 하면 돼. 강민준과 유설이가 나오는 것을 본 유강진이 서둘러 맞이했다. 방금 전 강민준과 유설이가 사무실에서 껴안고 울고 있을 때 유강진은 이미 회사의 법무팀에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고 직접 가져온 것이었다. 알겠습니다. 강민준도 시원시원했다.
이미 이야기된 것이니 그는 당연히 꾸물거리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깔끔하게 썼다. 마지막으로 유설이는 몇 마디 당부하고 강민준을 데리고 나갔다. 유설이의 차는 마세라티였다. 평소 그녀는 절대 몰지 않았다. 어쨌든 그녀는 그저 평범한 교사일 뿐이었다. 이제 방학을 했으니 그녀는 감히 자신의 차를 몰고 나온 것이었다. 이 차 정말 예쁘네요. 강민준도 처음으로 고급차에 타보았다. 특히 차 안의 배치가 매우 만화 같았고 은은한 향기도 났다. 얼음산 여왕으로 불리는 유설이에게 이렇게 소녀 같은 면이 있을 줄은 몰랐다. 나중에 빨리 운전 배워. 면허 따면 누나가 한 대 사줄게. 유설이가 호탕하게 말했다. 1조 원을 강민준이 말 한마디에 주었는데 고작 차 한 대쯤이야. 유설이가 아까워할 리 없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 벤츠 최고급 모델로 갖고 싶어요. 사치품에 관해서 강민준은 정말로 아는 것이 없었다. 유설이는 강민준을 데리고 관내에서 가장 호화로운 광장 루이비통 브랜드 매장으로 갔다. 강민준은 과연 눈이 휘둥그레졌다. 자신이 3년이나 산 이 작은 도시에 수천만 원에 달하는 옷이 있을 줄은 몰랐다. 강민준은 그런 비싼 옷은 대도시에만 있는 줄 알았다. 누나, 이거 너무 사치스러운 거 아니에요? 이 옷이 금으로 만들어졌어도 4천만 원은 안 하겠는데요? 강민준은 혀를 찼다. 부자들의 삶은 정말 이렇게 사치스러운가? 4천만 원은 강민준 가족의 1년 수입이었다. 여기서는 고작 옷 한 벌 값이었다. 내가 쏘는 거니까 넌 그냥 입어보기만 해. 가격은 신경 쓰지 마. 유설이는 재미있다는 듯 강민준을 쳐다보았다. 이래야 내가 아는 강민준이지. 그 후 유설이의 세심한 선택 아래 서비스 직원의 부러운 눈빛 속에서 유설이는 강민준을 위해 상의부터 하의까지, 속옷부터 겉옷까지, 신발, 시계 등 한 무더기의 옷을 골랐다. 강민준은 멍하니 이 옷더미를 안고 탈의실로 들어갔다. 알아야 할 것은 강민준이 안고 있는 옷들의 총 가격은 이미 5억 원을 넘었다는 것이다. 특히 그 작은 시계 하나가 3억 5천만 원이었고 신발도 3천만 원이 넘었다. 이것은 강민준이 손에 들고도 조심스러워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고 부딪히거나 흠집이라도 날까 두려웠다. 원래 강민준은 원치 않았지만 유설이가 너무 호탕해서 견딜 수 없었다. 당연히 유설이도 이렇게 큰 돈을 써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친아버지에게도 이렇게 호탕했던 적이 없었다. 지금 그녀의 은행카드에는 강민준이 준 2조 원이 들어있었다. 만약 이 작은 도시가 소비를 제한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강민준에게 1조 원을 던져서라도 강민준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동시에 가격은 신경 쓰지 않고 가장 비싼 것만 고르고 가장 좋은 것은 고르지 않는 미친 쇼핑의 기분을 만끽하고 싶었다. 하지만 옷이 날개라는 말이 맞았다. 방금 전까지 초라한 가난한 학생처럼 입고 있던 강민준. 이제 이 옷을 입자 강민준 전체가 완전히 변했다. 강민준은 만 18세였고 몸매는 고닫다. 비록 예전에 그는 자존감 때문에 항상 허리를 구부리는 것을 좋아했지만 지금 그는 막 칼집에서 뽑은 보검처럼 허리를 꼿꼿이 폈고 옛날의 미숙함과 어두움을 벗어던지고 남다른 자신감과 침착함을 발산했다. 평범했던 그의 얼굴은 정교한 옷의 장식 아래 몇 배는 더 잘생기고 활기차 보였다. 깊은 눈은 확고함과 지혜를 발산했고 살짝 올라간 입꼬리는 그의 내면의 자신감을 보여주었다. 이 옷은 강민준을 무명의 가난한 소년에서 부유한 집안의 도련님으로 직접 변신시켰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에는 무시할 수 없는 매력이 있었다. 유설이는 탈의실에서 나오는 강민준을 보고 갑자기 설레는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예전에 평범했던 학생이 이렇게 큰 변화를 겪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이 느낌은 정말 기묘했다. 마치 먼지에 덮여있던 보석을 발견했는데 이제 눈부신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았다. 유설이가 막 강민준을 칭찬할 적절한 말을 찾고 있을 때
날카로운 소리가 갑자기 들려왔다. 이거 유설이 아니야. 온 사람은 바로 이면, 유설이의 대학 동창이었다. 그의 집안은 상장회사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는 항상 유설이를 쫓아다녔다. 유성그룹에 문제가 생긴 후 유설이는 이면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이면은 유설이가 몸으로 보답해야 한다는 파렴치한 요구를 했다. 유설이는 당연히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 이후로 이면은 분노에 차 원한을 품게 되었다. 이때 이면은 짙은 화장을 한 여자를 데리고 쇼핑몰에 들어왔다. 유설이와 강민준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또 강민준이 호화롭게 차려입은 것을 보자 그는 강민준을 유설이가 키우는 제비라고 오해했다. 그는 경멸에 가득 찬 표정으로 다가와 비꼬는 말투로 말했다. 유설이, 내 취향이 이제 이렇게 독특해졌을 줄은 몰랐네. 어린 녀석을 찾았어? 유성그룹이 힘들어지니 제비나 키우면서 허영심을 채우는 거야. 유설이의 얼굴은 즉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녀는 이면을 쏘아보며 말했다. 이면, 여기서 함부로 말하지 마. 민준이는 내 학생이야. 내가 걔한테 뭘 좀 사주는 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학생? 잘났네. 유설이 맨날 순진한 척 하더니 속으로는 꽤나 문란하게 노는구나. 이면이 비웃었다. 네가 선생님이면서 네 학생한테 이 옷을 사준다고? 이거 몇 천만 원은 할 텐데 이 시계만 해도 3억이 넘어. 하하, 네가 이런 타입을 좋아하는구나. 이면이 오해하는 것은 물론 옆에 있던 서비스 직원들조차 일순간 이상한 눈으로 유설이를 쳐다보았다. 강민준이 처음 들어왔을 때 어떤 옷차림이었는지 이 직원들은 똑똑히 보았다. 강민준은 분명 가난한 학생이었지만 외모는 괜찮았다. 특히 이 옷으로 갈아입은 후 서비스 직원들이 강민준을 보는 눈빛은 반짝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제비가 유설이 같은 부잣집 아가씨를 홀릴 만하네. 강민준은 눈살을 찌푸렸다. 비록 그는 이 부잣집 도련님들 사이의 애증관계를 잘 몰랐지만 이면의 말 속에 담긴 악의는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는 한 걸음 나서서 침착하게 말했다. 저와 유 선생님은 깨끗한 사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물건들을 스스로 살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보살핌은 필요 없습니다. 아까 차 안에서 강민준은 유설이의 보살핌을 즐기고 싶다고 농담했는데 뜻밖의 그 말이 시가 되어 정말로 오해를 받게 되었다. 네가 이 명품들을 입었다고 진짜 사람이 된 줄 알아? 넌 그냥 유설이가 키우는 개일 뿐이야. 여기서 고상한 척하지 마. 강민준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인격을 모욕하는 것을 가장 싫어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민준아, 저 녀석이랑 말 섞지 마. 쟤는 파렴치한 놈이야. 신경 쓰지 마. 유설이는 혐오스럽다는 듯 강민준을 끌고 계산하고 떠나려 했다. 왜 전곡을 찔리니 화가 나? 이면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유설이, 오늘 내가 확실히 말해주지. 임성그룹이 나서지 않으면 너희 유성그룹의 자금줄은 반드시 끊길 거야. 그때가 되면 내가 널 내 침대 위로 기어오르게 해서 너희 유성그룹을 구해달라고 빌게 만들 거야. 이면은 유성그룹의 위기를 확실히 파악하고 있었다. 대학 때부터 그는 항상 유설이를 쫓아다녔다. 하지만 유설이는 한 번도 응해주지 않았다. 이번에 유성그룹은 확실히 망할 것이고 그도 더 이상 연기하고 싶지 않았다. 임성그룹이라고? 어느 임성그룹? 강민준은 갑자기 좀 궁금해졌다. 왜냐하면 이 이름이 매우 익숙하게 들렸기 때문이다. 임성그룹도 모르냐? 야, 꼬마야. 우리 관내에는 두 개의 뛰어난 기업이 있어. 하나는 임성그룹이고 다른 하나는 유성그룹이야. 임도련님은 바로 우리 임성그룹 회장님의 큰아들이라고. 이면 옆에 여자친구가 강민준을 경멸하는 눈으로 무시하듯 말했다. 강민준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정말로 관내에는 두 개의 뛰어난 기업이 있었다. 유성그룹은 항상 관내의 대기업이었고
주력 사업은 유통업, 즉 슈퍼마켓이었다. 다음이 임성그룹이었다. 임성그룹은 관내 부동산 업계의 선두 기업이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부동산의 이익 덕분에 임성그룹은 상하이증권거래소에 성공적으로 상장했다. 그래서 임성그룹은 현재 시가총액 10조 원이 넘는 관내 최대 기업으로 부상하여 유성그룹을 넘어섰다. 하지만 비록 임성그룹이 황금기에 있었지만 올해 임성그룹의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다. 한 번의 투자 실패로 회사의 주가가 크게 변동할 것이다. 이것들은 모두 신문에 났었다. 하지만 그 후 임성그룹은 여전히 어려움을 극복하고 강하게 일어섰다. 임성그룹은 그로 인해 관내의 상징이 되었다. 당연히 이 모든 것은 강민준이 꿈에서 본 사실이고 하반기의 일이었다. 내가 말해주지. 너는 유설이에게서 좀 떨어져 있는 게 좋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널 이 관내에서 발도 못 붙이게 만들 거야. 우리 임씨 집안의 힘을 얕보지 마. 널 죽이는 건 개미 한 마리 짓밟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이면이 거만하게 경고했다. 유설이는 그것을 보고 서둘러 강민준 앞을 막아섰다. 그녀는 이면에게 소리쳤다. 이면, 너무 심하게 굴지 마. 네가 감히 민준이 머리카락 하나라도 건드리면 내가 널 가만두지 않겠어. 하하. 유설이, 너 이 제비 때문에 감히 나를 위협해? 네가 아직도 옛날의 유씨 집안 아가씨인 줄 알아? 유성그룹은 지금 침몰 직전의 낡은 배와 같아.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나랑 맞서? 이면이 미친 듯이 웃었다. 강민준은 분노한 유설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그녀에게 비키라는 신호를 보냈다. 강민준은 한 걸음 나서서 이면을 침착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네가 날 죽이고 싶다고? 우연이네. 나도 널 죽이고 싶은데 우리 그냥 누가 먼저 죽는지 한번 보자. 누나, 임성그룹에 대해 좀 얘기해주세요. 명품 매장을 나와 유설이는 강민준을 관내에서 가장 호화로운 레스토랑으로 데려왔다. 하지만 분명히 이때 유설이는 여전히 이면의 일 때문에 화가 나 있었다. 그녀의 온몸에서 다시 차가운 기운이 뿜어져 나와 감히 건드릴 수 없었다. 강민준은 밥을 먹으며 무거운 분위기를 깨기 위해 무심한 척 물었다. 임성그룹은 부동산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신생상장 회사야. 유설이는 차가운 얼굴로 천천히 말했다. 유설이와 이면은 동창이었고 이면은 항상 유설이를 쫓아다녔다. 유씨 집안과 임씨 집안은 모두 관내의 선두 기업이었다. 두 집안의 관계도 항상 좋았다. 유씨 집안은 슈퍼마켓은 현금 흐름이 가장 많은 산업이었다. 바로 이 현금 흐름이 너무 많아서 이것이 유성그룹의 상장에 어느 정도 장애가 되었다. 회사 상장의 목적은 합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이나 규모를 확장하는 것이다. 현금 흐름이 너무 많다는 것은 사실 상장 회사의 기준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았다. 그래서 임씨 집안은 유씨 집안에게 다각화 경영을 제안했다. 임씨 집안은 유씨 집안이 부동산 산업에 진출하는 것을 돕고 유씨 집안도 시장 점유율 일부를 양보하여 임씨 집안이 유통업에 진출하도록 했다. 이것은 원래 윈윈 상황이었지만 임씨 집안의 꼬드김에 유씨 집안은 재산을 다 털고 심지어 공급업체의 모든 대금을 보류하고 1조 5천억 원을 모아 관내의 땅 한 필지를 성공적으로 낙찰받았다. 이 땅은 원래 관내의 황금 땅이었고 1조 5천억 원은 비싼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 소식이 미친 듯이 퍼져나가 유성그룹이 공급업체의 돈으로 땅을 샀다고 말했고 공급업체들은 즉시 공황에 빠져 줄지어 대금을 요구하러 왔고 이로 인해 유성그룹의 자금줄이 끊겨 신뢰 위기가 나타났다. 유설이는 이면에게 도움을 청했고 임성그룹이 유성그룹을 도와주기를 바랐지만 이면은 1조 원에 유성그룹의 30% 지분을 인수하겠다는 제안을 했고 게다가 유설이에게 몸으로 보답하라고 요구했다. 이 때문에 유설이는 서둘러 비트코인을 팔아 유성그룹이 상황을 안정시키도록 돕고 싶었던 것이다. 만약 강민준의 출연이 아니었다면 유씨 집안의 이 위기는 거의 극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임성그룹은 현재 도청 소재지에서 입찰에 참여해
강변의 땅 한 필지를 따냈어. 그곳은 도청 소재지에서 가장 번화한 지역 중 하나이고 게다가 지하철역이 건설될 것이라는 소문도 있어. 이 때문에 임성그룹의 주가가 직접적으로 폭등했지. 현재 임성그룹은 하늘을 찌를 기세로 이미 유성그룹을 멀찌감치 따돌렸어. 한때 관내 최고 부자였던 유광진도 주인이 바뀌었고 최고 부자에서 최고 빚쟁이가 되었지.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임성그룹의 그 땅은 개발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강민준이 조심스럽게 회상하며 말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임성그룹은 5조 원을 들여 50년 개발권을 따냈어. 순조롭게 착공만 할 수 있다면 임성그룹은 빠르게 자금을 조달할 거고 미래는 무한해. 유설이가 놀라며 말했다. 강민준은 웃으며 설명하는 대신 물었다. 컴퓨터 있어요? 조용한 환경이 필요해요. 뭐 하려고? 유설이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강민준을 쳐다보았다. 이면 그 자식이 날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게다가 감히 누나한테까지 손을 대려고 하다니 내가 먼저 그 자식을 죽일 수 있는지 한번 시험해보고 싶어요. 강민준이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그만둬. 임성그룹은 설립된 지 30년이 넘었고 관계가 복잡해서 쉽게 건드릴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유설이는 약간 걱정스러웠지만 동시에 마음속으로 갑자기 달콤함을 느꼈다. 눈앞에 이 작은 남자가 지금 나를 위해 나서는 건가?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느낌. 정말 좋네. 한번 해보죠. 작은 임시 집안 하나, 시가총액이 고작 수십조 원인데 감히 5조 원을 들여 땅을 사다니 배 터져 죽을까봐 겁도 없나. 강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에는 아무도 없어. 유설이는 강민준이 그렇게 고집하는 것을 보고 동의했다. 그건 좀 그렇지 않나요? 강민준은 잠시 망설였다. 이 말은 정말 오해를 사기 쉬웠다. 왜? 우리 집에는 정말 아무도 없는데. 유설이가 진지하게 말했다. 민준아, 너 무슨 생각하는 거야? 나는 네 선생님이잖아. 유설이는 즉시 정신을 차리고 얼굴이 붉어지며 부끄러워서 강민준의 귀를 꼬집었다. 아야, 누나, 살살 좀 해요. 저 아무 생각도 안 했어요. 유씨 집안의 별장은 꽤 컸다. 강민준도 처음으로 이런 호화로운 별장에 들어와 보았다. 나도 내 집을 하나 사야겠군. 이때 넓은 유씨 집안은 텅 비어 있었다. 유설이는 어릴 적 어머니를 잃었다. 유광진은 최고 부자였고 매일 죽도록 바빠서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리고 유동현은 무식한 부잣집 도련님으로 나쁜 친구가 무수히 많아 거의 집에 붙어 있지 않았다. 집에는 1년 내내 유설이 혼자 있었고 이것이 아마도 그녀의 성격이 꽤 차갑고 웃음이 적은 주된 원인일 것이다. 컴퓨터는 저기 있어. 뭐 마실래? 집에 돌아오자 유설이는 오히려 좀 어색해졌다. 어쨌든 그녀 인생에서 처음으로 낯선 남자를 자기 집에 데려온 것이었다. 이때 집에는 남자와 여자 단둘뿐이었고 그녀는 매우 부자연스러움을 느꼈다. 특히 강민준과 이미 2번의 친밀한 접촉이 있었던 후라 유설이는 머릿속으로 계속 중얼거렸다. 이 아이는 내 학생이야. 내 학생이라고. 머릿속에 엉뚱한 생각들을 떨쳐내기 위해 강민준은 컴퓨터를 켰다. 컴퓨터가 부팅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강민준은 은행 지점장 장기철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 형제, 어찌 이리 직접 전화를 다 주셨습니까? 장기철은 이때 강민준의 전화를 받고 그는 감히 앉아있지도 못하고 똑바로 서서 전화를 받았다. 어쩔 수 없었다. 이 사람은 그의 진짜 행운의 신이었으니까. 원래 2천억 원 예금만으로도 그는 행복해서 거의 기절할 뻔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강민주는 20조 원 이상을 가지게 되었고 게다가 모두 그의 은행에 있었다. 10년치 자금 유치 임무를 그는 모두 완수했다. 지점장님, 너무 겸손해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겸손은 그만두겠습니다만 형제도 저에게 너무 예의 차리지 마십시오. 제가 형제보다 몇 살 위이니 제가 좀 건방지게 굴겠습니다. 그냥 저를 형님이라고 부르십시오. 지점장이라고 부르니 너무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장기철이 활짝 웃으며 매우 아첨했다. 알겠습니다. 그럼 형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계좌를 하나 개설하고 싶습니다. 주식을 좀 해보려고요. 강민준도 꾸물거리지 않고 직접적으로 자신의 요구를 말했다. 강민준의 일은 절대적으로 장기철의 친아버지 일보다 더 중요했다. 장기철은 가장 빠른 속도로 강민준을 위해 모든 것을 처리했고 5조 원을 강민준의 주식 계좌로 이체했다. 장형님, 한 가지 더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대필 작가 몇 명을 좀 찾아주십시오. 30분 후에 인터넷에 뉴스를 퍼뜨리기 시작해주세요. 도청 소재지의 호성강 지역에서 희귀한 상갱이와 다른 생물들이 발견되었다고 말입니다. 국가가 호성강을 중점보호수역 목록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고 하십시오. 강민준이 장기철에게 말했다. 장기철의 능력으로 대필 작가 몇 명을 찾는 것은 여전히 매우 쉬웠다. 하지만 이런 미확인 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장형님, 저를 믿으세요. 제가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소문만 퍼지면 곧 전문가들이 와서 조사할 것이고 그 후에는 확인될 겁니다. 강민준이 웃으며 말했다. 장기철은 즉시 안심했고 그 후 전화기 너머로 가슴을 치며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장담했다. 사실 이 뉴스는 반년 후, 즉 하반기에 터져나올 뉴스였다. 자금 조달을 막 마친 임성그룹은 이 때문에 즉시 주가가 폭락하게 된다. 강민주는 단지 이 뉴스를 조금 더 일찍 터뜨렸을 뿐이다. 모든 것을 지시한 후 강민주는 직접 5조 원의 자금을 임성그룹에 겨냥하여 포지션을 구축하고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했다. 임성그룹의 규모는 너무 작았다. 전체 그룹의 시가총액이 고작 수십조 원에 불과했다. 강민주는 5조 원이라는 거대한 자금을 가지고 강력하게 시장에 진입했다. 그 광경은 마치 거센 파도가 밀려오는 것 같았다. 순간적으로 임성그룹의 주가는 불붙은 로켓처럼 수직으로 하늘을 향해 치솟았고 즉시 상한가를 쳤다. 이것은 임성그룹의 주주들을 매우 흥분시켰고 마치 무수한 재산이 자신들에게 손짓하는 것을 보는 것 같았다. 그리고 금융기관들은 이 갑작스러운 변동에 완전히 당황했다. 도대체 어느 신성한 존재가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시장에 진입했는가? 또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금융계는 시장의 모든 작은 변동에 극도로 민감했다. 임성그룹의 주가가 이렇게 폭등했으니 주목을 받지 않기도 어려웠다. 하지만 모두가 여전히 놀라움과 추측에 빠져 있을 때 강민주는 조용히 다음 계획을 시작했다. 그는 단호하게 매도했고 이 조작은 마치 금융지진을 일으킨 것 같았다. 임성그룹의 주가는 즉시 지지를 잃고 끊어진 연처럼 빠르게 추락했다. 보통 주주들에게 이 한 번의 상승과 한 번의 하락 사이의 큰 차이는 천국에서 지옥으로 바로 떨어지는 것과 다름없었다. 한순간 전에는 상한가의 기쁨과 부자의 꿈에 잠겨 있었는데 다음 순간에는 잔혹한 현실에 정신을 잃었고 마음속은 공황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이것이 숨겨진 작전 세력이 주가를 올려 팔아치우고 도망갈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증권이라는 염기 없는 전쟁터에서 모두가 개미털기의 맛이 결코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당연히 아무도 남에게 당하는 불행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래서 공포는 전염병처럼 빠르게 퍼져나갔고 무수한 주주들이 미친 듯이 손에 든 임성그룹 주식을 팔아치웠다. 단지 이 재앙 속에서 손실을 줄일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다.
하지만 파는 사람은 많고 사는 사람은 적었다. 주가는 당연히 눈사태처럼 걷잡을 수 없이 추락했다. 상한가에서 거의 하한가까지 고작 10여 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 속도는 사람들이 입을 떡 벌리게 만들었다. 큰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은 손실이 더욱 컸고 모든 것을 잃은 절망감이 그들을 덮쳤다. 강민준도 이 변동 속에서 5천억 원을 잃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게 하려면 필요한 미끼는 반드시 있어야 했다. 초기 투자가 없으면 어떻게 최종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겠는가? 곧이어 강민준은 번개처럼 빠르게 다시 포지션을 설정했다. 거의 하한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그는 공황 매도로 인해 쏟아져 나온 대량의 유동 주식을 삼켰다. 강민준은 임성그룹의 주가가 하한가를 치게 둘 수 없었다. 곧 강민준은 성공적으로 임성그룹의 30% 지분을 확보했다. 이때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날카로움을 숨길 필요가 없었다. 증권 시장 규칙에 따라 10%의 지분을 보유하면 공시해야 했다. 이제 그는 30%를 보유하여 임성그룹 뒤에 있는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세력이 되었다. 그는 마치 어둠 속에 서 있는 왕처럼 차갑게 자신의 주권을 선포했다. 지금부터 강민준이 바로 임성그룹 주가의 결정권자였다. 오르거나 내리거나 모든 것이 그의 생각에 달려 있었다. 누군가 5조 원을 들여 강민준과 맞서지 않는 한 모든 것은 그의 각본대로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이 자본의 전쟁터에서 누가 감히 이렇게 거대한 금액을 들여 강민준이라는 보이지 않는 상대와 맞서겠는가? 어쨌든 한번 강민준을 화나게 하면, 강민준이 시장을 깨뜨리기로 선택하면 그것은 옥석 구분 없이 모두 파멸하는 재앙이 될 것이고 모든 사람이 만겁불복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바로 임성그룹 본사에서 임씨 집안의 가장이자 임현의 아버지, 동시에 임성그룹의 운영자인 임중혁은 사무실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었다. 갑자기 문이 세게 열리더니 부하 직원이 공황에 빠진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임 총재님, 큰일 났습니다. 누군가 주식시장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임성그룹의 주가가 폭락해서 순식간에 10조 원을 잃었습니다. 임중혁은 이 말을 듣고 벼락이라도 맞은 듯 두 눈이 즉시 동그래졌고 얼굴 근육은 분노로 뒤틀렸다. 뭐라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그는 으르렁거리며 컴퓨터로 달려가 빠르게 주가 동향과 관련 정보를 확인했다. 곧 그는 낯설면서도 핵심적인 이름 하나를 발견했다. 강민준. 이 강민준이라는 놈은 도대체 어느 신성한 존재인가? 왜 우리 임씨 집안을 이렇게 겨냥하는 거지? 임중혁의 마음은 의욕과 분노로 가득 찼지만 눈앞의 위기는 그가 많이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았다. 우선 상황을 안정시켜 즉시 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금을 동원해서 전력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동시에 이 강민준이 도대체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명확하게 조사해. 임중혁은 애써 분노를 억누르며 하나하나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임성그룹은 이전에 5조 원짜리 땅을 따내기 위해 거액을 썼기 때문에 장부상 자금은 이미 얼마 남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임성그룹은 모든 것을 긁어모아 약 5천억 원을 모아 주식시장에 투입하여 방어했다. 처음에는 자금이 투입되자 주가가 약간 반등했다. 하지만 바로 이때 인터넷에 버섯처럼 많은 뉴스가 나타났다. 이 뉴스들은 언뜻 보기에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작은 소문이었고 겉으로는 임성그룹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 보통 사람들은 보고 나서 그냥 식사 후 잡담거리로 여겼다. 하지만 임성그룹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과 기관들은 그 심각성을 잘 알고 있었다. 뉴스는 직접적으로 도청 소재지의 호성강을 지목했다. 호성강에서 국가보호동물인 희귀한 강상갱이가 나타났다는 소문이었다. 그리고 그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호성강은 보호수용 목록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그리고 임성그룹의 그 비싼 땅은 바로 호성강변에 있었다. 이 뉴스는 마치 강력한 폭탄처럼
즉시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투자 기관들의 공황 심리도 즉시 점화되었다. 시장은 빠르게 반응했고 강민준이 다시 손을 쓸 필요도 없이 주가는 통제불능의 기차처럼 폭락했다. 임중혁이 힘들게 모아 투입한 5천억 원, 그것은 바다에 돌 던지기와 같았고 물결 하나 일으키지 못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임중혁은 계속 하락하는 주가를 보며 얼굴이 종이처럼 창백해졌고 몸도 미세하게 떨렸다. 이 순간 그의 마음은 절망과 무력감으로 가득 찼다. 만약 주가를 안정시키지 못하면 임성그룹은 파산 및 구조조정을 선언하거나 아니면 모든 주식을 매입하고 상장 폐지해야 했다. 어떤 결과든 임씨 집안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 될 것이었다. 설사 운 좋게 눈앞의 어려움을 극복하더라도 주가가 이렇게 크게 변동했으니 반드시 불안정 자산으로 판정될 것이다. 나중에 자금을 조달하여 토지를 개발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일단 호성강이 보호수역으로 지정되면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자금을 조달해도 소용없게 된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방금 누가 임성그룹을 조작하려고 한다고 들었어요. 바로 이때 이면이 서둘러 달려왔다. 이전에는 그는 여자친구를 데리고 쇼핑몰에서 거들먹거리고 있었다. 유설이를 모욕한 후에는 여자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 했고 여자친구를 데리고 호화로운 호텔 방을 빌려 막 일을 치르려던 참에 긴급 전화 한 통에 불려온 것이었다. 그 강민준이라는 놈이야. 죽일 놈. 도대체 우리 임씨 집안이 그놈한테 무슨 죄를 졌단 말인가. 임중혁은 분노에 차 두 눈에서 불이 뿜어져 나올 것 같았다. 뭐라고요? 강민준, 그 시골뜨기 놈이라고요. 이면은 이 말을 듣고 처음에는 멍했다가 그 후 얼굴이 즉시 창백해졌다. 임중혁은 그것을 보고 즉시 이 일이 자신의 무성취한 아들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깨달았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하나부터 열까지 나한테 똑똑히 말해. 임중혁은 분노에 찬 눈으로 임현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임현은 아버지의 칼날처럼 날카로운 시선 아래 겁에 질려 떨며 조금도 숨기지 못했다. 그는 쇼핑몰에서 유설이 강민준과 충돌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아버지, 분명 강민준이 아닐 거예요. 틀림없이 유씨 집안이 뒤에서 조종하는 겁니다. 제가 조사해봤는데 강민준은 그냥 수능 막 끝낸 가난한 학생일 뿐이에요. 어떻게 우리 임성그룹을 계산할 만큼 많은 돈이 있겠어요? 이면이 매우 확신에 차서 말했다. 짝. 임중혁은 망설임 없이 손을 들어 이면의 뺨을 세게 때렸다. 맑고 경쾌한 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이 멍청한 놈, 여자의 눈이 멀어서. 이게 유씨 집안의 수작이라는 걸 내가 모를까봐. 임중혁은 분을 참지 못하고 다시 발을 들어 이면을 찼다. 그 후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애써 분노를 억누르며 천천히 말했다. 유광진 그 늙은 여우, 나랑 몇 년을 싸웠는데 이번에는 그놈한테 한 방 먹었군. 말을 마친 임중혁은 이면을 손가락질하며 큰 소리로 꾸짖었다. 가서 유설이와 강민준을 찾아 무슨 방법을 쓰든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든 그들에게 용서를 빌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널 가만두지 않겠어. 아버지, 저보고 그 사람들한테 사과하라고요? 차라리 절 죽이세요. 그들은 절대 저를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이면은 강민준과 유설이에게 사과하러 가야 한다는 말을 듣자마자 즉시 조급해졌다. 그는 자신이 이전에 한 짓이 강민준과 유설이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지금 그가 달려가서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를 빌어도 그저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는 것일 뿐 용서받을 수는 없을 것이었다. 이 망할 놈아,
만약 우리 임성그룹이 망하면 넌 죽는 것보다 더 괴로울 거야. 임중혁은 분노에 찬 눈으로 큰 소리로 꾸짖었다. 아버지, 이면이 조급해졌다. 내 말 들어. 임중혁이 으르렁거리며 설명을 시작했다. 유광진은 지금 우리가 소문을 퍼뜨려서 그의 유성그룹 자금줄이 끊겨 공급업체들이 공황에 빠졌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을 거야. 하지만 그는 증거가 없으니 강민준의 손을 빌려 우리 임성그룹에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어. 유광진 그가 직접 나서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가 아직 우리 임성그룹과 완전히 맞서고 싶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 혹은 그의 유성그룹도 지금 자신을 지키기 어려워서 우리와 죽기 살기로 싸울 절대적인 실력이 없는 거지. 임중혁은 상장에서 여러 해를 구르며 이런 수작들은 꿰뚫어 볼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분석이 팔구할은 맞을 것이라고 느꼈다. 아버지, 유광진 그 늙은이가 장난치는 거 아시면 그냥 직접 그를 찾아가면 되잖아요. 왜 꼭 저보고 강민준한테 사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임현이 울상을 지으며 말했다. 넌 돼지머리냐? 아직도 모르겠어? 내가 어떻게 너 같은 쓸모없는 놈을 낳았지? 임중혁은 또 화를 참지 못하고 손을 들어 때리려는 신용을 했지만 손을 들어 올리다 멈췄다. 어쨌든 지금 이면을 때려 죽여도 임성그룹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임성그룹을 파산의 벼랑 끝에서 다시 끌어올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했다. 잘 들어. 유광진 그 늙은이는 아마 유성그룹 전체를 담보로 잡고 겨우 돈을 모아 우리 임성그룹의 주식을 조작했을 거야. 하지만 그도 우리 임성그룹과 함께 망하고 싶지는 않으니 공개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이, 만약 내가 직접 유광진을 찾아가면 그건 내가 이전에 그의 유성그룹에 해를 끼쳤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되잖아. 그때가 되면 그는 분명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며 나한테서 큰 돈을 뜯어낼 거야. 하지만 만약 자식들 사이의 갈등이라고 말하면 아직 돌이킬 여지가 있어. 네가 먼저 사과하면 내가 나서서 중재하든, 우리 두 집안이 서로 체면을 구길 필요는 없지. 이면은 어리둥절하게 들었다. 이런 늙은 여우들의 복잡한 계산을 그 같은 한량 도련님이 어떻게 바로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그는 어쨌든 한 가지는 이해했다. 그것은 그가 반드시 그 가난뱅이 강민준에게 사과하러 가야 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좋은 결말이 없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아직 안 가고 뭐해? 만약 강민준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네 앞으로의 방탕한 생활은 끝이고 우리 임씨 집안도 완전히 끝장이야. 임중혁은 이면이 여전히 멍하니 서 있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다시 으르렁거렸다. 지금 갈게요. 지금 갈게요. 이면은 겁에 질려 벌벌 떨며 서둘러 대답하고 임중혁의 사무실에서 슬그머니 도망쳤다. 하지만 문을 나서자마자 그의 얼굴은 흉악해졌고 이를 갈며 작게 중얼거렸다. 강민준, 유설이, 너희들 두고 봐. 이 일이 지나가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특히 유설이, 내가 널 가만두지 않겠어. 젠장. 이면 이 부잣집 도련님은 평소 자신의 체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도량은 가장 부족했다. 하지만 임성그룹이 없어지면 자신의 자유로운 생활도 없어진다는 것을 생각하자 어쩔 수 없이 우선 아버지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화장실로 달려가 심호흡을 몇 번 하고 이를 악물고 유설이의 전화번호를 눌렀다. 그리고 이때 유씨 집안 별장에서 유설이는 강민준 옆에 앉아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어떻게 됐어? 이렇게 하면 네 자금이 묶이진 않아. 괜찮아요. 지금 3시가 넘어서 이미 장 마감했어요. 진짜 쇼는 내일 모레부터 시작될 겁니다. 강민준은 컴퓨터 창을 닫고 편안한 얼굴이었다. 유설이는 마음속으로 감동했지만 여전히 안타까운 마음에 말했다. 민준아, 사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어.
단지 분풀이를 위해서 가치가 있어? 방금 전 강민준의 조작은 임성그룹을 공경에 빠뜨렸지만 그 자신도 5천억 원을 잃었다. 어쨌든 처음 주식을 끌어들이기 위해 강민준은 많은 돈을 들여 임성그룹의 주식을 샀고 그 후 주식이 폭락했다. 이 5천억 원은 그렇게 허공으로 사라졌다. 유설이는 강민준이 지금 돈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5천억 원도 작은 돈은 아니었다.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이룰 수 있단 말인가? 5천억 원으로 임성그룹의 그 도청 소재지 땅을 바꾸는 거 가치 있습니다. 강민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드러냈다. 임성그룹의 그 땅이 보호구역이 될 거라면서. 유설이는 의욕에 가득 찬 얼굴이었다. 강민준이 장기철에게 전화했을 때 그녀는 똑똑히 들었다. 설마 강민준이 일부러 퍼뜨린 가짜 뉴스인가? 이건 안 되는데 그건 유언비어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해. 그곳은 정말로 강상갱이의 서식지입니다. 인터넷에 계속 퍼지면 곧 전문가들이 이것을 확인할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강민준이 애매하게 설명했다. 이 뉴스는 원래 반년 후, 즉 하반기에 폭로될 예정이었다. 그때 임성그룹은 이 때문에 파산 직전에 설 것이다. 하지만 그 후에는 전문가들이 또 새로운 발견을 하고 그 강상갱이들이 철새처럼 이동하는 습성이 있다고 말한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그들의 이동 구역은 건천강이다. 단지 최근 몇 년간 건천강의 생태 환경 보호가 잘 되지 않아 오염이 심각해서 그들이 호성강으로 도망온 것이다. 하지만 호성강은 사실 강상갱이가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번식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그래서 설날이 얼마 지나지 않아 건천강은 국가에 의해 중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적극적으로 생태계 복원 작업을 펼쳐 이 강 상갱이들을 다시 이 강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결심했다. 그렇게 임성그룹은 먼저 파산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나 주가가 폭등하여 완전히 유성그룹을 따돌렸다. 하지만 지금 강민준은 역사가 반복되게 두지 않을 것이다. 그 도청 소재지의 땅을 그는 반드시 손에 넣기로 결심했다. 지금은 2014년 부동산 시장이 아직 완전히 폭발하지 않았고 일부 지역은 여전히 전망이 꽤 좋았다. 하물며 강변의 땅이니 나중에는 반드시 번화한 상업지구가 될 수 있었다. 설사 나중에 부동산 산업이 더 이상 호황을 누리지 않더라도 이 상업지구는 확실히 여전히 맛있는 케이크였고 집 구하기는 어려웠다. 당연히 이런 것들을 강민준은 유설이에게 말할 수 없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설명할 수 없을 것이었다. 유설이가 막 더 물어보려 할 때 그녀의 핸드폰이 갑자기 울렸다. 유설이가 꺼내보니 이면에게서 온 전화였다. 유설이는 핸드폰 화면을 강민준에게 보여주었다. 이때 이면이 전화를 건 것은 분명 임성그룹의 주식과 관련이 있을 것이었다. 받거나 받지 않거나는 강민준이 결정해야 했다. 어쨌든 이 일은 비록 유설이에게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강민준과 임씨 집안 사이의 전쟁으로 발전했다. 받아보세요. 그놈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죠. 강민준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유설이는 그제야 통화 버튼을 눌렀다. 유 아가씨, 안녕하세요. 저 이면입니다. 혹시 강민준 씨가 그곳에 계신가요? 이면은 애써 웃는 얼굴을 만들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분해서 이가 갈렸다. 그는 강민준과 전혀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강민준의 새 핸드폰은 장기철이 선물한 것이었고 이면의 번호는 유설이도 아직 가지고 있지 않았으니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었다. 이면, 내가 경고하는데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와. 네가 감히 민준이를 건드리면 내가 절대로 널 가만두지 않겠어. 다음 이야기는 몽상서책에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